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최씨아재와 함께하는 축덕축덕계 해외축구편 시작돼 해외축구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축덕축덕회 해외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중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새벽 챔피언스리그가 있었죠. 제가 봤던 경기는 두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손흥민, 그쵸?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경기,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 리그 역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경기였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느리네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들어가서 뉴스, 스포츠, 해외 축구 들어가시면 어제 경기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트넘과 맨시티는 토트넘 손흥민의 골로 1대0으로 이겼고요. 리버풀도 역시 홈에서 포르투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한 골 먼저 넣어서 수아레즈가 거의 골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자살골을 하면 안 된다. 자책골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아약스와 유벤투스 경기에선 호날두의 한 골 헤딩슛으로 유벤투스가 한 골을 먼저 달아났지만 지에흐인가요? 지에흐인가? 잠시만요. 지에흐가 맞나요? 네레스가 지에흐 아니죠. 지에흐는 기회를 많이 놓쳤던 선수가 지에흐인 것 같고요. 네레스가 한 골 따라가면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 골 따라가면서 동점으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시면 설명해드릴 경기는 제가 본 경기로만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릴 경기는 두 경기인데요. 이거부터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부터 양팀 다 1차전이기 때문에 서로 무리하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테디움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죠, 경기장이. 양팀 다 초반에부터 서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경기를 진행했죠. 맨시티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최대한 신중한 경기를 풀어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반 초반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한테 기회가 옵니다. 그쵸. 13분쯤 맨체스터 시티가 스털링의 페널티 돌파 이후에 손슛이 데니 로즈의 핸드볼로 데니 로즈는 그걸로 옐로 카드를 받았죠. 데니 로즈가 이제 손을 좀 들었어요. 몸에서 팔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VAR까지 하면서 이제 심판 판정이 이제 페널티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페널티킥을 했는데 페널티킥 키커는 아시다시피 아구에로였습니다. 쿤 아구에로. 하지만 이 아구에로는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차면서 요리스 골키퍼가 선방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 이후로 아구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페널티킥 장면에서만 딱 보이고 그 이후로 아구에로는 거의 90분 내내 실종됐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냥 걸어만 다녔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맨체스터 시티가 이렇다 할 기회 더 이상 잡지 못하고 네, 게임을 결국엔 네, 토트넘한테 결국엔 내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초반에 막았던 게 토트넘이 후반전까지 이제 경기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손흥민이 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잠깐 방심한 그 틈을 타서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맨체스터 시티와 펩 과르디올라는 팀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티키타카를 통한 스페인식 티키타카를 통한 경기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공을 잡자마자 초반 공격수와 수비수 미드필더가 전체적으로 압박 수비하면서 빠르게 공을 뺏고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 경기에서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을 뺏은 다음이죠. 공이 이제 본인 소유를 했을 때 백포라인에서 공을 돌리는 것만 하다가 미드필더하고 그렇게 백포에서 공을 돌리고 있으면 귄도간, 그 다음에 페르난징요, 그 다음에 마레스 같은 선수들이 마레스, 페르난징요, 귄도간 이런 선수들이 그 앞에서 실바 이런 선수들이 앞에서 그 미드필더와 공격진 라인에서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비수들이 공을 돌리는 동안 앞진영 선수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토트넘 수비수들도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정도의 플레이였고요. 특히나 공격 3인방은 정말로 스털링하고 아구에로 이런 선수들은 정말로 그게 없었어요. 뭐라 그래야 되죠? 전혀 위협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네, 그런 걸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위협적인 움직임도 없었고 위협적인 슈팅도 별로 없었고 네, 초반에 그 페널티킥 기회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가 팀 컬러적으로 이제 2차전이 본인들 이티하드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뭐 비교도 된다는 식의 아니란 생각이 이렇게 토트넘한테 한 골을 먹으면서 게임을 그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문제는 맨시티 팀의 좀 약간의 방심 그리고 좀 안일함 네, 그리고 공격진과 미드필드진이 좀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거. 네. 펩 과르디올라의 시스템에서 미드필더와 공격진의 그 많은 움직임은 필수입니다. 그 FC 바르셀로나에서 6관왕 하면서 그 당시 축구를 한때 그 축구를 펩의 티키타카 축구로 귀결시켰잖아요. 역대급 그 팀으로 귀결시켰었잖아요. 그때 가능했었던 게 물론 메시도 있었고 샤비도 있었고 이니에스타도 있고 부스케츠도 있었고요. 뭐 비아도 있었고 페드로도 있었고 뭐 좋은 선수들 많았죠. 오른쪽에 뭐 다니 알베스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푸열, 뭐 피케, 아비달 뭐 다 좋은 선수들이었어요. 다 좋은 선수들이었죠. 지금 맨체스터 시티도 뭐 그 정도까지라고는 뭐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된 팀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수층도 두껍고요. 좋은 선수들 많고 선수층도 두껍고 근데 문제는 이제 티키타카의 단점은 이렇게 두 줄 수비 했을 때 두 줄 수비하다가 갑자기 압박을 하면서 공 돌리는 맨체스터 시티가 실책으로 공을 뺏기면 바로 역습 뭐 이런 쪽으로 하면
그런 거에 좀 약점을 많이 가졌었는데 맨시티도 그런 약점을 알고 좀 경기를 수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 자체를 맨체스터 시티는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되거든요. 모든 팀이든 저는 항상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원정이든 홈경기든. 네. 원정이든 홈경기든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된다고 경기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거기서 패착의 요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한 골을 넣긴 넣었습니다만 일단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이 발목 부상을 다시 또 입으면서 네, 거의 시즌 종료가 되는 느낌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태클 당하자마자 바로 그냥 응급실처럼 의료실로 바로 뛰어가는 것처럼 해서 가버렸으니까요. 네, 그 이후에 손흥민이 네, 손흥민의 그 터치 골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처음에 터치에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터치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터치가 아니었고 골라인을 벗어나는 듯 했죠.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골라인 벗어났다고 손 들었어요. 그 골라인 벗어났다고 손 드는 순간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집중력이 확 떨어졌어요.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수비 라인, 미드필더 전부 다 공이 나갔네 하면서 약간 기회를 찰나의 순간에 손흥민은 공을 살려서 골키퍼 가랑이 사이는 아니었고 다리하고 손 사이 그 사이로 강하게 슛을 때려 넣으면서 1대0 앞서갔죠. 그래서 항상 수비 집중력이 진짜 중요한 거죠. 뭐 어떤 팀이든 수비 라인이나 미드필더 라인이나 그쪽에서 본인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팀이 공을 잡았을 때 잠깐이라도 집중력을 잃으면 이렇게 골을 먹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패배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나가긴 했지만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볼키핑 잘해주고 탑에 서 있으면서도 볼키핑과 볼 분배를 굉장히 상대 수비수와 같이 이렇게 몸싸움을 해주면서 네, 볼 관수를 굉장히 잘해주는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그리고 요리스가 전반 초반에 경기가 그르칠 뻔했던 페널티킥을 네, 먼저 움직이지 않고 네, 볼을 찬 이후에 공을 따라가는 수비를 하면서 네, 먼저 예측하고 움직여갖고 만약에 분명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이었잖아요. 나가라가는 궤도를 봤을 땐. 네, 공을 먼저 보고 움직이는 선택을 하면서 네, 아구에로의 실축을 유도가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토트넘의 1대0 승리로 갔는데 저는 좀 맨체스터 시티가 원래 좀 공격적인 팀이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과감하게 공격적인 컬러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힘을 빼고 나왔어요. 선수들 자체가 이 경기를 굳이 이기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미드필더하고 공격진 앞에서 수비진들이 이렇게 하프라인에서 많이 하프라인으로 쭉 올라오잖아요. 이 하프라인에서 공을 이렇게 돌릴 때 미드필더 누군가는 삼각대형을 그리면서 누군가는 다가오고 누군가는 빈 공간을 찾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패스기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움직임. 그리고 공격으로 끊임없이 백포라인 베르통원 또 누구죠? 트리피어 이런 좀 선수들하고 좀 계속해서 라인 브레이킹을 계속 해주는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서 있었어요. 특히나 아구에로는 거의 게임 내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항상 수비수가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항상 예측 가능한 공간에 있었다는 거고
그 누구도 공을 딱 잡았을 때 뭐 라인을 판다든가 뭐 스털링 같은 경우는 그 장점인 개인기를 통해서 돌파를 한다든가 뭐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맨체스터 시티는 질만했다. 네, 질만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질만했다고 봅니다. 손흥민은 정말 초반에 그 본인의 그 첫 터치가 골 장면에서의 본인이 첫 터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려가서 볼을 살려내서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아차 싶었겠죠. 공이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심판이 콜이 없었으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손흥민은 다시 살려서 골키퍼와 거의 1대1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슛을 때려 넣어서 1대0으로 앞서가며 경기는 그러면서 경기는 끝났습니다. 거의. 손흥민이 거의 한 7, 80분 때쯤에 넣었었던 것 같아요. 80분 때쯤 넣었죠. 네, 80분 때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별로 큰 장면 없이 전체적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이건 위기였다 뭐 이런 장면이 없이 계속 미드필더 싸움 하다가 지루하게 공방하다가 그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아마 맨체스터 시티 쪽에서는 2차전 본인들의 홈 경기에서 이제 본인들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이제 1대0으로 졌으니까요.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골만 더 넣어버리면 맨체스터 시티는 3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2차전에서요. 토트넘은 한 골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상대로 3골 넣는 게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2차전은 맨체스터 시티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얼마나 빠르게 첫 골을 넣고 역전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면 토트넘이 그 공격적인 맨체스터 시티의 실수를 유발하게 해서 역습을 통해서 달아나느냐. 아마 토트넘이 먼저 한 골을 넣거나 토트넘이 어쨌든 원정에서 한 골을 넣게 되면 토트넘은 또 이렇게 오늘 1차전처럼 수비적으로 나오겠죠. 오히려 토트넘도 같이 공격적으로 해서 맞불 작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게임을 이제 시즌을 거의 끝낸 게, 게임이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는 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게임이 거의, 해리케인이 더 이상의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좀 불투명해진 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좀 선수단의 그 두께로 봤을 때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해리케인의 부상 이탈이 좀 안타까운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경기, 그래서 토트넘이 1대0 손흥민의 골로 1차전 앞서갔고요. 리버풀은 포르투를 홈에서 2대0으로 쉽게 제압했습니다. 리버풀은 2차전에서 큰 이렇게 이변이 없는 한 포르투를 잡고 아마 4강을 진출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리버풀 경기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경기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네이버 스포츠로는 네이버고 다음이고, 우리나라 플랫폼으로는 그 정경기를 시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본 경기로만, 그리고 짧게 본 보지 않은 경기는 짧게 그 하이라이트만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목요일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의 8강 1차전이었습니다. 일단 경기 기록 보시면은 바르셀로나 맨유 거의 최고의 그 스쿼드로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맨유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처음에 좀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그 짧은 패스로 인한 그 탈압박 이거를 좀 걱정을 했었는지 초반에 좀 수비적으로 나왔어요.
본인들의 홈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그 공격력을 조금 경계하는 듯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게 큰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바르셀로나 또한 1차전 그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좀 루즈했다고 하나요? 크게 막 공격적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인파이팅처럼 막 공격 수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받는 게 아니라 거의 미드필더와 크게 싸움은 거의 미드필드에서 일어나고 수비적으로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크게 막 흔들리거나 큰 위험한 찬스가 있거나 뭐 이러지는 거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팀 골키퍼가 데헤야 스페인 넘버원 골키퍼고 테어스테겐 독일 넘버원 골키퍼였잖아요. 예전에는 독일 넘버원 골키퍼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노이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스테겐으로 좀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스테겐이 수비나 수비력에서나 세이빙 하는 거에서나 굉장히 이제 잘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초반에 본인들의 홈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네, 근데 역시 1차 언제건 홈 경기를 먼저 하는 팀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에 7일을 쉬었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이제 홈에서 주말에도 경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디에고 코스타가 전반 거의 한 20분 내지 30분쯤에 심판에게 너희 어머니 잘 계시니 하다가 퇴장당하면서 그렇게 힘을 많이 빼진 않았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쭉 경기가 없이 연습만 하면서 풀로 에너지 레벨이 풀로 충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한 경기 했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걸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활동량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활동량에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잡으려면은 바르셀로나를 잡으려면은 상대팀은 활동량으로 거의 10km 이상 한 90분 내내 했을 때 한 3, 4km 이상. 왜냐면 메시랑 수아레즈가 그렇게 큰 활동량을 보이지 않잖아요. 수비나 공격 시에 그렇게 큰 활동량을 보이지 않아요. 메시하고 수아레즈가. 그러니까 그 두 명 선수가 그렇게 많은 활동량을 보이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지는 경기 보면은 막 4km, 5km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활동량에서. 4km, 5km 정도면은 웬만한 물론 11명이 나눠서 뛰는 경기이긴 하지만 웬만한 선수 1명 더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바르셀로나 1명 선수가 없는 거하고 같고. 근데 그 정도의 기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앞서 나가야 되는데 게임을 앞서 나가면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게임을 풀어야 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러질 않았어요. 거기서 아마 이런 패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시 수아레즈의 콤비 플레이는 역시 여기서도 빛을 발하게 한 번의 플레이가 빛을 촥 발하면서 한 골을 먼저 넣었는데 진 팀에서 이제 이유를 찾는다면 초반에 본인들의 피지컬적인 면, 우월한 피지컬적인 면, 루카쿠라든가 포그바라든가 레시포드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이제 좀 더 높은 에너지 레벨 같은 걸 좀 이용하지 못한 게 높은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지 못한 게
그게 좀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수비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야 골키퍼도 잘해줬고 뭐 수비 백포라인 그 미드필더진 다 괜찮았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경기를 막 못 풀어나가거나 뭐 게임을 막 그르치는 큰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보는 눈에서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이기려면은 압박 수비라든가 뭐 활동량으로 일단 먼저 바르셀로나 압도를 해야 되고요. 바르셀로나를 이기는 팀들은 대부분 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실수를 만들어서 바르셀로나는 약간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고 미드필드 라인이 공격 라인이고 다 이렇게 쏠려 있어요. 앞으로 약간 상대쪽 그 하프라인을 쳤을 때 상대쪽 진영으로 선수들이 많이 쏠려 있단 말이죠. 특히나 뭐 알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많이 쏠려 있고, 그럼 그 쏠려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골을 넣어서 경기를 앞서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바르셀로나도 본인들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비하는 듯한 플레이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르셀로나가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색깔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수비가 강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했어요. 바르셀로나는 물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율 확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쿠티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쿠티뉴가 뭐 특별한 그 공격 기록이나 뭐 유효한 드리블 돌파라든가 유효한 슈팅을 날리진 못해요. 여전히 아직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쿠티뉴라는 선수는 아직 완벽하게 녹아들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선수 자체가 좀 마음을 바꿔먹은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활동량 열심히 뛰는 걸로 팀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체대에 나가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졌던 선수는 쿠티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능력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만큼 많은 그 빛을 발하지는 못하는 게, 수아레즈하고 메시 자체가 많이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 쿠티뉴가 공을 잡았을 때 수아레즈 메시가 라인 돌파를 하든가 뭐 공을 잡아서 수아레즈는 공을 따라 나오면 메시는 라인을 깨면서 돌파를 하는 뭐 그런 장면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 장면은 거의 없었고 수아레즈고 메시고 그냥 서서 공을 받으려고만 했으니까요. 근데 또 문제는 쿠티뉴의 문제는 메시나 수아레즈가 공을 받으면 본인이 라인을 끝없이 계속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페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페드로 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끝없이 그 라인 그 돌파를 통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수아레즈는 메시가 잡을 때는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쿠티뉴가 잡으면 수아레즈나 메시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쿠티뉴가 스스로 바르셀로나 팀에서 베스트 11에 들어있으려면 개인기로 본인의 개인기로 수비 선수들을 달고 다니면서 제낄 수 있거나 돌파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쿠팅뉴 존에서의 중거리 슛을 한 스페이스를 만들거나 본인의 움직임으로. 근데 그게 지금 쿠팅뉴는 그 능력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메시나 수아레즈가 공을 잡았을 때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찬스를 만들었을 때 슛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중뛰어요. 그래서 아마 덴벨레가 부상에서 돌아오게 되면 쿠팅뉴의 베스트 11 자리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덴벨레도 그렇게, 덴벨레는 그래도 많이 움직여주는, 메시나 수아레즈보다 많이 움직여주는 편이고, 덴벨레의 장점은 그거죠. 쿠팅뉴가 좀 더 부지런하기는 해요. 근데 덴벨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팅뉴보다 스피드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을 달고 드리블 돌파라든지 슛을 때린다든지 그런 쪽에서 좀 더 위협적인 장면을 더 많이 만듭니다.
개인기 쪽에서 자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덴벨레는 뭐 돌파를 하든 연계 플레이를 하든 본인이 라인을 파괴하면서 들어가든 그런 플레이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요. 근데 쿠티뉴는 공을 잡으면 일단 공을 끕니다. 그러니까 공을 끈다는 거는 상대팀도 수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공을 끌면서 이제 돌파도 아니고 계속 패스를 옆으로 돌리죠. 횡패스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수아레즈나 뭐 메시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아르투르가 그 뒤에서 뭐 침범을 한다, 공격 라인 쪽으로 침범을 한다거나, 네, 그런 지금 미드필더도 제가 볼 땐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진도 쿠티뉴가 잡았을 때 쿠티뉴의 공격 작업을 돕는 움직임을 하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현재로 봤을 때는. 네, 아르투르, 그 다음에 부스케츠, 그 다음에 선발이 아르투르, 부스케츠, 라키티치가 나왔는데요. 라키티치랑 부스케츠는 굉장히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늘 플레이를 했습니다. 거의 투볼란치처럼, 예, 뒤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쿠티뉴는 다음 시즌 본인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를 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쿠티뉴가 공을 잡았을 때 주변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쿠티뉴도 이렇게 패스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쿠티뉴가 공을 잡았을 때 아무도 쿠티뉴의 공격 작업을 도와주는 플레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야, 다시 나한테 공을 돌려줘 라는 식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쿠티뉴의 자리는 없지 않을까. 덴벨레가 돌아온다면 특히나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좀 아쉽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체적으로 일단 초반 작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럼 빨리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승부를 걸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승부를 걸지를 못했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패배 요인은 뭐 무난했어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대신에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이기려면 누군가는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와 이런 플레이를 할 정도의 플레이를 해줘야 바르셀로나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선수들도 없었다는 거. 네, 그런 선수들도 없었다는 거. 네, 그게 패배의 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거의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그 골 장면 제외하고는 몇 장면 있었는데, 예, 역시 데헤아 골키퍼의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골 장면 외에 몇 장면 더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수비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바르셀로나는 예, 그 골 장면에서는 예,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죠. 메시의 그 부스케츠가 잡았을 때, 그러니까 쿠티뉴가 잡았을 때는 그런 플레이를 안 하는데 메시나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이 잡으면은 메시도 예전에 샤비나 이니에스타가 공 잡았을 때처럼 메시도 빈 공간으로 뛰어가 들어가는 플레이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골 장면에선 그랬어요. 요즘에는 좀 그런 장면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메시는 항상 누가 공을 잡든 메시는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르셀로나는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경기였습니다. 그런 게임에서는 바르셀로나는 거의 이기기 힘들었는데, 요즘 메시는 좀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지 부스케츠가 딱 공을 잡으니까 이 백포라인에 포백 라인을 깨는 플레이를 하면서 봤죠. 일단 공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굉장히 그래도 본인한테 맞게 딱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잡으니까 수아레즈도 서 있다가 갑자기 메시가 딱 잡는 거 보고 뒤로 돌아가죠. 예, 백포라인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 쫓아오는 메시에 쏠리고 쫓아오는 라인 없는 사이로 싹 돌아갑니다. 그럼 그걸 또 메시는 봤다는 식으로 수아레즈한테 패스해주고요. 그거를 헤딩슛으로 슛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헤딩 패스였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게 아마 그 루크쇼 쪽에 맞지 않았으면
아마 쿠팅류가 그 당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쿠팅류의 골로 기록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루크쇼 맞으면서 누가 맞았죠? 네, 루크쇼 맞죠? 루크쇼 맞으면서 자책골로 기록이 됩니다. 네, 그 한 장면하고 그 외 몇 장면 있었지만 예, 역시 데이아의 선방으로 네, 경기는 1대0으로 종료가 되었고요. 아마 2차전에서는 글쎄요, 바르셀로나 누캄프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보다는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근데 아마 바르셀로나도 리그에서 이제 승점 차이가 10점 이상 나요, 아마. 리그 내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점 차이가 네, 11점 차이 나네요. 거의 우승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승점이면 거의 한 경기 정도는 거의 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오늘 경기 뛸 수 있지만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쓰면서 아마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아마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휴식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경기보다 에너지 레벨이 더 높은 상태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 캄프누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네,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음 주 중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맨시티는 가능성이 있죠. 본인들의 홈 경기인데다가 맨체스터 시티의 그 원래 플레이 스타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글쎄, 오늘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압박 수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 적어도 동점골까지는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게임, 아약스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비겼는데요. 네, 첫 골은 유벤투스가 먼저 호날두의 헤딩골로, 네, 역습 상황에서, 네, 역습에서는 역시 호날두가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죠. 공을 딱 주고 공을 드리블 해줄 수 있는 선수한테 딱 주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빠르게 달려 들어가서 헤딩슛을 하는 움직임은 호날두는 여전히 아직 호날두입니다. 그런 장면은 정말 발군이에요. 네, 그런 플레이는 정말 호날두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보니까 호날두 자리에 딱 벽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골로 연결해주는 호날두, 그러면서 호우 세러머니를 했죠. 그 이후에는 아약스가 기회를 많이 가져갔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살리질 못했고요. 골대를 많이 벗어났고 좀 골대로 가는 거는 슈팅이 좀 약했고, 이거는 풀 영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이제 하이라이트만 본 게임에서 그랬습니다. 아약스는 그 이외 장면에서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갔는데 네, 골 결정력 부족으로 후반 초반에 한 골 따라간 이후에 추가골이 없었다는 건 조금 아쉽게 됐죠. 2차전에서는 아약스는 근데 항상 그 팀 색깔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아약스는 좀 가능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단 높다고 보는 게, 아약스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만나갖고 레알 마드리드 잡았잖아요. 그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중요한 라모스도 빠지고 선수들이 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였죠. 바르셀로나한테 막 연패하고 막 이런 팀한테 연패하면서 좀 경기력이 좀 처져 있는 상태에서, 팀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상태에서 아약스한테까지 4대1인가요? 4대1인가로 밀리면서 이제 게임을 그르쳤는데, 아약스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나 선수들도 젊고 에너지나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전 유벤투스 홈에서 네, 토리노에 있는 유벤투스 홈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골을 못 넣을 정도의 결정력은 아니에요. 네레스나 뭐 두산 사디치나 네,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볼까요 한번? 네, 네레스나 뭐 괜찮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타디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반드비크, 자예흐, 지에흐, 뭐 네레스, 타디치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뭐 능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네. 그래서 좀 더 유나이티드보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2차전 유벤투스 홈 원정을 가서는 네,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중에 있었던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4경기 8강 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해외 축구를 좀 저와 함께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에 제 채널 구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주셨으면은 저는 그 축구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저와 많은 축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까지 네, 해외 축구 챔피언스 리그 편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주말에 또 리그 경기로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